웹툰 가져오신 건가요? 그것도 들고 왔습니다. 어허, 네네. 숫자는 5입니다. 5? 5? 때는 2019년 5월 5일 트위터를 핥으며 열심히 덕질을 하다가 한 게임의 팬아트를 보게 됩니다. 원본 게임은 모르지만 그림이며 내용이 재밌어서 양치님에게 링크를 보내요. 양치님은 언제나처럼 반응합니다. 어쩌라고? 내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비난입니다. 네. 어쨌든 좀 시무룩해져서 혼자라도 파볼까 하지만 저희 또 고질적인 단기 기억 상실증 있지 않습니까? 곧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3개월쯤 뒤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도 파볼까 하고는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게임 개발사가 중국이래요. 그래서 조용히 덮습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번 팟캐의 주제가 갑자기 숫자라고. 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끼워 맞추기식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네, 그래서 게임을 다운받았습니다. 네, 제 5인격입니다. 아, 이거는 네. 저희 이야기 여러 번 했었죠. 그쵸, 몇 번 푸시했었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간단하게 배경 스토리 설명할게요.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때 소설가였지만 기억을 몇 년 전에 잃고 그저 그런 탐정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인공이고요. 네. 플레이어가 맡을 인물입니다. 앞으로 그냥 탐정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그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하는데 자기 말고 아는 이름이 없을 거라는 그 가명으로 편지가 와요. 근데 그 가명이 플레이어의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의뢰 편지를 펼쳐보니까 한때 당신의 소설의 팬이었다. 내 딸이 어떤 수상한 장원에서 실종됐으니 찾아달라 라고 했고요. 편지를 쓴 사람은 라이엔바흐라고 합니다. 바흐? 장원의 이제 본관에 겨우 도착을 했고요. 가보니까 거의 폐허예요. 근데 건물 안에 불을 밝히면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종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네요. 근데 펼쳐보니까 그게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에 한 페이지를 찢은 거. 그렇죠. 예. 근데 펼쳐보니까 영어로 써있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한글화 안 된 거였어? 근데 클릭하니까 한글로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곳에 온 지 6번째 날이 시작되려고 한다. 방금 누군가 탈락했다. 멍청이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막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린 모두 속고 있어! 난 나가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요. 글씨로? 어허. 그리고는 사건 재구성하기 버튼이 있어요. 클릭을 하면 어떤 한 남자가 떠요. 안경을 쓰고 키가 제법 크고 좀 겁에 질린 듯한 남자가 나타나고요. 이 사람이 행운아라는 생존자 캐릭터인데요. 튜토리얼 모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원에서 누군가를 이제 피하는, 감시자를 피하는 그런 거예요. 그 장원 안에서 무슨 생존 게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고 나면 탐정이 어떤 새로운 기억의 조각, 단서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기장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죠. 자세히 보니까 잿가루 같은 게 묻어 있더라고요. 벽난로가 있었거든요. 벽난로 옆에는 뭔가 좀 수상한 촛대가 있고요. 뭐 이쯤 되면 촛대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질 수 있는 건 만져봐야지.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택에 무조건 이런 장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벽난로가 회전하고 뒤에 보면은 거의 100권에 가까운 책들이 꽂혀 있어요. 다 일기장인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 어떤 참가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자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보물 이런 거에 이끌려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참가자는 장원을 떠날 수 없고요. 규칙을 어기면 탈락당해요. 그 일기가 한 사람의 필적이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조사를 하는데 뭐 폐허처럼 보이는 뭐 군수공장 이런 데서 이제 행운아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암호를 해독하고 그 암호를 해독하면 출구가 열리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망을 가고. 그 탐정을 플레이했다가 행운아를 플레이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일기장에서 사건 재구성을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또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보게 되는데 의사 에밀리라는 캐릭터예요. 이제 기록에 따르면 장원의 주인이 거액의 상금을 미끼로 다른 사람들을 장원으로 유인을 했고요. 게임에 참가시켰어요. 근데 장원의 주인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고요. 의사 이외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참가를 했겠죠. 이 사람들이 일기를 막 썼잖아요. 이게 주인이 정한 규칙이에요. 일기를 쓰지 않으면 규칙 위반이라서 벌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탈락까지는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벌을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기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 누가 모아놨어. 좀 수상하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추리하면서 과거 기억들을 보다 보면 감시자라는 사람이 생존자를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 생존자는 도망을 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시자가 생존자를 잡아서 의자 같은 데 이렇게 묶어둘 때 철조망, 뭐 가시덤불 이런 걸로 이렇게 묶어둬요. 근데 보다 보니까 자기 손등에도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탐정의 손등에? 그래서 내가 얘랑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관련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울 앞에 이제 자기 모습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거울을 확 깨요. 근데 이제 거울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놀라는 모습, 뭐 슬퍼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거울마다 이제 다른 얼굴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거울에 이제 문구가 싹 뜨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라. 탐정 오르페우스가 기억을 조금 이제 되찾았는데 그 기억에 따르면 한 10년쯤 전에 화재 현장에서 깨어나게 되고요. 그때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도움으로 자기가 추리소설가였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기억은 없고 그래서 그냥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로 해요. 그래서 소설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탐정이나 하자 해서 사무소를 차리거든요. 근데 이제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고요. 앞에서는 어떻게 추리소설가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가끔씩 보면 자기 몸에 기억이 없는 상처 같은 게 있고요. 자기가 평소에 안 건드린 것 같은 물건이 생기기도 해요. 술에 취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나? 해서 술을 끊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5인격. 그렇지. 다른 인격이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자아가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탐정이 아까 거울에 이제 너 자신을 믿으라고 했는데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지만 그 다른 인격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수상한 게임과 관련이 돼 있다면 결백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본관을 막 이곳저곳 수색을 하다 보면 자기가 들어왔던 현관이 잠겨져 있는 걸 알게 돼요. 누군가가 문을 잠근 거죠. 밖에서. 플레이어들은 탐정 오르페우스가 돼서 각종 사건들을 이제 회고를 하면서 사건의 단서들을 찾고 직접 무대에 뛰어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게임 시스템 설명할게요. 제 5인격은 비대칭 PVP 서바이벌 모바일 게임. 네. 이름이 길군요. 네. 예, 비대칭이라고 하면 1대1이 아니고 4대1. 4명의 생존자가 1명의 감시자를 피해 달아나는 형식이에요. 대바대 이런 거랑 그렇죠.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예, 숨바꼭질, 뭐 술래잡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바대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거기서 공식 라이선스를 받고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 진짜요? 네, 그래서 게임 모드에 따라서 1대4 혹은 2대8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생존자들은 감시자를 피해서 암호 해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출구 스위치가 이제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감시자는 근데 그런 시스템이면 네네. 그걸 탈출을 하고 다시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게임이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하고 뭐 다른 캐릭터로 넘어가고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냥 이제 한 판으로 이제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뭐 기억의 그러니까 스토리가 조각이나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바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판하는 게임인데 단판인데. 이 제후인격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접속을 하지? 그러니까 따라갈 수도 있고 이제 단판하고 나면 레벨업 포인트 같은 걸 얻으면서 내가 기억의 조각을 모았는데 그 기억의 조각을 뭐 어떻게 쓰면 사건의 재구성 이런 거를 조금 해가지고 좀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고 이런 식이죠. 그럼 엔딩도 있나요? 아직 엔딩까지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볼륨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시스템이었네. 네네. 추리여서 그냥 약간 방탈출류를 생각을 하고 저도 있었는데. 조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생존자가 도망을 가고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생존자가 달리는 모션 자체가 이렇게 자꾸 달리면서 뒤로 힐끗힐끗 돌아봐요. 이게 되게 좀 쫄리거든요. 괜히 몰입돼가지고 나도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고요. 감시자 쫓아오는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감시자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이제 암호 해독을 해서 출구 스위치를 딱 작동시키면 심장박동 소리가 들려요. 효과음이 나는데 특히 감시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박동 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몰입감을 주더라고요. 긴장돼요. 감시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일단 몸집이 생존자보다 커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기니까 뛰지 않고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션이거든요. 생존자일 때는 감시자가 그렇게 빨랐는데 내가 감시자가 되면 네, 너무 느려. 어쨌든 감시자 중에 이제 공장장 캐릭터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공장장이 상어 모양의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생존자를 이렇게 후려 패요. 이렇게 기절시켜서 못 움직이면 풍선에 이렇게 매달아요. 붕 하고. 어떻게 귀여운 거 아니에요? 대롱대롱 매달아 가지고 가서 의자에 그 아까 말했던 가시 덤불 같은 걸로 묶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못 도망가면 의자가 로켓처럼 슉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그 생존자는 실종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바대의 순화 버전? 그렇죠. 약간 귀여운 예. 버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되겠네요. 생존자가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명 이상 맵에서 탈출하면 생존자 승리, 2명이면 무승부, 1명 이하면 감시자가 승리 이런 식이에요. 그 난이도는 생존자가 더 좋나요? 감시자가 더 좋나요? 어떤 픽이냐 어떤 시즌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바대, 저희가 자꾸 줄임말로 부르는데 이거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저는 직접 해보진 않고 플레이 영상은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쫄리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살인마 역할이 너무 어드밴티지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밸런스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다른 사람 말로는 너무 사람들이 살인마를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살인마 플레이가 쉬워지게 해줘야 그나마 사람들이 좀 픽을 한다고 안 그러면 다 생존자하고 도망가고 그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캐릭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밸런스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이것도. 그런데 막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갈고리에 걸잖아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더 잔인한 건 갈고리에 꼈다가 그걸 빼는 게 아니 저거 너무 더 잔인한 것 같은 거예요. 좀 고어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풍선에 묶여있다가 날아가는 실종 처리 이런 정도면 아기자기하죠. 좀 귀엽게 할 수 있겠네. 한 2년 정도 새 게임을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좀 정을 붙이려고 해다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게임을 하면 채팅창에서 그렇게 부모님 안부를 물어요. 나 너무 듣기 싫은데 그런 게 좀 제 5인격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클리네요. 클리네요? 예. 신기. 그게 물론 케바케일 수 있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좀 확실히 그랬어요. 생존자들끼리는 채팅을 해야 살아남기가 더 그렇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막 매크로로 이렇게 빨리 도움 요청, 누가 빨리 막 이런 거 이렇게 줄임말도 있고. 여성 유저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진짜 그 부모님 안부 묻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게임 이탈을 엄청 부추기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게임을 접는 경우가 많거든요. 봤죠. 왜들 그렇게 욕을 하는지. 아기자기하다고 하니까 캐릭터 디자인이나 분위기 간단히 좀 설명할게요. 캐릭터 디자인은 간단히 말해서 그 애니메이션 코렐라인 그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형인데 눈이 단축 이런 봉제 인형 느낌. 전체적으로는 약간 어둑어둑하고 우울한 분위기도 좀 닮았고요. 처음에 이제 화자 역할을 맡았던 오르페우스 탐정도 처음에는 이제 멀쩡한 사람이었다가 뭐 스킨 갈아입히면 단추 눈 봉제 인형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 인형이라면 귀엽기도 한데 약간 또 섬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크리스마스의 악몽. 그렇죠, 맞아요. 예. 귀엽지만 스케어리한. 약간. 예. 그래서 눈이 또 단추로 만들어져서 좀 코믹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또 나쁘게 보면 저는 좀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안구 적출된 느낌. 약간 여기 꽈내져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팔다리에 바느질 자국도 뭔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창조물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귀여워요. 그래서 귀엽고 오싹하고 다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발자 말에 따르면 이제 캐릭터들이 봉제 인형이 된 게 탐정 오르페우스가 이제 추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추리를 이제 재현하는 추리 무대극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등장한 캐릭터들을 꼭두각시화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설정이 그럴싸하지 않나요?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야기 하셨는데 딱 팀버튼풍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 시스템에서 이제 인격 시스템이 있는데 아까 그 탐정이 다른 인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중인격 저는 그 설정 딱 나왔을 때 좀 식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제 5인격에서 아까 그런 술래잡기를 하고 나면 인격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를 줘요. 오, 인격 레벨. 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있고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으로 4개의 이제 스킬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 트리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냉정, 집착, 우호, 용감 요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제 그쪽으로 가면 그쪽 스킬이 강화가 되는 거죠. 좀 이걸 찍을수록 다중인격이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본인이 주력 캐릭터로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집착 인격 트리를 막 찍으면 출구가 열릴 때 조금이라도 빨리 탈출하려는 그런 스킬로 이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스킬들을 올리면 그게 게임 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럼 뉴비랑 이미 플레이해서 스킬들을 찍어놓은 사람이랑은 꽤 차이가 나요? 그쵸.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일반 모드를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고 오히려 이제 스토리 모드 따라갈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덜 할 수 있고요. 스토리 모드도 비대칭이에요? 예, 맞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해서 탈출을 해야 다음 단계 그 스토리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 예. 뭐 물론 노가다를 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고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우호 같은 걸 찍으면 동료 플레이어들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인격이겠죠. 근데 감시자도 인격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강인, 경계, 위협, 교활 뭐 이런 식으로요. 제 5인격이 제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개발사 쪽에서 공개한 내용으로는 심리학 용어인 5가지 성격의 특성 요소 빅5 이거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빅5가 사람의 성격을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5가지 요소로 나눴대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뭐 성격 이론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격트리도 약간 저걸 바탕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은 들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뭔가 많이 설정을 했는데 설정 덕후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플레이어 할 수 있는 캐릭터도 있지만 일단 주요 스토리는 탐정 오르페우스의 뭐 자아 찾기, 과거 찾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요게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이제 단서가 주어준다기보다는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일기 형식이나 단서 형식으로 계속 이제 스토리를 주고 떡밥을 던져주는 식이에요. 근데 이게 주변 캐릭터들 스토리가 더 재밌어요. 아까 왜 에밀리라는 의사 캐릭터가 있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힐러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힐러 캐릭터구나 했는데 처음에 의사라고 했는데 옷이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간호사 복장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보다 보면 대충 뭐 느낌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건도 그렇고 대충 19세기 말에서 한 20세기 초 그때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시대극 좀 봤다고 생각했는데 저 때는 저런 의사 복장도 있었겠거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떡밥이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거였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스토리의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에밀리 스토리 모으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서로 전혀 그냥 상관없을 것 같은 캐릭터들의 관계성도 꽤나 재밌고요. 이걸 끼워 맞춘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지자 캐릭터로 입덕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 캐릭터를 잘 운영할 때까지만 게임을 좀 해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선지자 캐릭터가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어떤 면이? 일단 캐릭터 디자인이 그러니까 로브를 입고 눈을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부엉이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능력치가 뭐냐면 게임을 시작할 때 부엉이를 통해서 감시자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기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부엉이를 자기 자신이나 동료에게 보내서 감시자 공격을 1회 막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디버프가 있어요. 막으면 행동이 조금 느려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포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좋아할 만한 플레이 스타일은 아닌데 좋아하시잖아요. 서포터. 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저는 법사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원거리 딜러? 원딜? 네, 그렇죠. 근데 약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얘가 뭘 해도 좋은 거야. 뭘 해도 이렇게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픽에서 심지어 4선지자 픽도 있습니다. 와우. 유명한 픽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티어에 가도 선지자가 꽤나 이제 활약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좀 플레이 해보고 싶으신가요? 게임 자체는 귀여운 네바데라고 하니까 이걸로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구나 싶은데 스토리 따라가는 게 잘 상상이 안 가요. 네. 정말요? 이게 시스템을 어떻게 잘못된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스토리 따라가는 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네, 정말 재밌으니까 모두들 어몽어스를 하는 이때 저희는 제호 인격을 하는 겁니다. 싫어. 왜 싫어? 어몽어스 할 거야. 어몽어스 해봤어? 안 했어. 그 매칭은 잘 되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 방향 조작 이런 거 양치님보다 제가 더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될 텐데. 나보다 못하면 진짜 안 될 플레이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칭률이 높은 편이에요. 돌리면 바로. 그리고 약간 이렇게 조작 잘 못해도 부모님 안부 안 받고. 네네네. 그냥 저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저 진짜 초보인데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그냥 뭐 그러세요? 이러면서 눈치 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눈치를 줬는데 몰랐을 수도 있지만. 네. 아니 그때 그러면 그 양치님은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몽어스 하지 말라고 어몽어스 대신하라 그래가지고 그럼 어몽어스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하면 괜찮아요? 일단 어몽어스를 해보고 싶네요. 영업이 실패했군요. 애초에 내가 잘할 수 없는 장르야. 민첩하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 놀랍게 이것도 핵이 있습니다. 핵을 쓰시면 됩니다. 아니 핵 쓸 거면 왜 게임하는 거예요? 써봤어 안 써봤어? 한 번도 안 써봤지.
아니 진짜 나는 근데 진짜 왜 이걸 핵을 만든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 모든 게임에 어떻게 그렇게 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장애 요소나 힘든 게 게임의 재미 요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핵으로 쓰면 도대체 뭐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침묵하는 김양지. 핵을 쓰십니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항해 시대에서 돈을 99999 찍어서 그러니까 배 만든 적이 있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혼자서 하는 게임이면 네, 그거는 그냥 큰 스타크래프트에서 쇼미더머니 치는 건 그렇죠. 이거는 핵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핵이랑 조금 좀 치트랑 또 약간 다르긴 네,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저런 콜라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 되게 유명했던 콜라보가 이토준지 어머 나왔던 캐릭터들의 그 스킨을 입힌다던가 유명한 모 캐릭터가 이제 그 감시자로 쫓아온다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토준지는 너무 무섭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이런 그림이 있는데 무섭다 이런데 공식 홈페이지 막 이런 데 가면 유튜브 가면 이토준지 축하 메시지 영상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표정이 묘하게 굳어서 재밌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막 이러는데 약간 저분이 말하는 것 자체도 무서워.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이토준지가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웃긴 면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되게 코믹한. 예. 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전 이토준지 작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왜요? 그거 보고 달팽이를 너무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정말요? 저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거는 이제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나는 케이스인 것 같고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될 수 있을까요? 이토준지가 그 호러물 말고 고양이 관련된 그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먼저 살짝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공포물로, 그러니까 그림체에 익숙해진 다음에 공포물로 가보시죠. 네. 네. 그 어쨌든 뭐 콜라보 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팀버튼 풍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위손이랑 이제 콜라보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위손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유명한 콜라보도 많고 물론 논란이 됐던 콜라보도 또 있고 뭐 이런데 뭐 명탐정 코난 콜라보도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쫓아오나요? 비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실외 걔네들이 다 봉제 인형화 될 거잖아요. 캐릭터들이. 되게 귀여워요. 엄청 궁금하네요. 네. 자,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선지자 캐릭터는 어떤 스킨일 것 같습니까? 선지자? 궤도? 키드? 네. 근데 좀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런저런 스킨 모으는 재미도 또 쏠쏠하고 이런데 저는 그 정도 레벨은 안 되고요. 네. 이 제오인격은 이제 좀 귀염귀염한 스타일이니까 네. 원래 있던 캐릭터들이 이 스타일, 봉제인형 스타일로 바뀐다면 거기서 또 재미가 그쵸. 있겠네요. 네. 이게 또 나름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리그 몇 강 해가지고 우승자를 뽑는 것도 리그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쪽 이제 개발사 쪽에서 이제 주최하는 건데 아무래도 중국 게임이다 보니까 중국 쪽 티켓이 많아요. 뭐 중국 쪽이랑 홍콩, 뭐 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은 다 이렇게 좀 여러 장이고 한국이 한 표더라고요. 네. 일본이 3표인가 그랬는데 이게 게임 그만큼 팔린다는 규모로 아마 잡은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했나 보니까 하긴 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서버 문제로 그 유럽이나 미국 이쪽은 그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쪽 아시아 쪽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니까 리그마다 약간 테마? 컨셉이 있는데 올해는 미술관 테마였고 이게 2018년도 런칭한 건데 런칭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테마가 스팀펑크였다고 합니다. 이런. 좀 찾아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자, 웹툰 두 번째 가져오신 것도 5회예요? 그렇습니다. 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끄끄다. 네, 숫자 5 다음 이야기는 샬롯에게는 5명의 제자가 있다.
예, 게임을 하긴 좀 시간이 부족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좀 게임은 안 하던 분들이 하기엔 진입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샬롯을 읽읍시다. 처음엔 이게 뭐지 싶은데요. 네. 아주 훅 빠져들 겁니다. 그래요? 네네. 바로 영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16세 마왕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한 위대한 대마법사 샬롯 있습니다. 마왕이 죽을 때 한마디 남겨요. 기억해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와서 너를 남김없이 먹어치울 것이다. 어쨌든 샬롯은 세상을 구한 대마법사잖아요. 네. 예, 5명의 제자를 두고 그들도 훌륭한 마법사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121세의 샬롯.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남지 않습니다. 네. 외모도 할머니 됐어요? 한 중년층 정도. 예. 마법사라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정이 조금 있는데 왜 중년층인지 설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조금 남겨두고 네. 스스로 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죽는데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 아쉬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랑. 네. 사랑이요? 예. 네. 그래서 약간 그때 백스텝을 밟으실 수 있어요. 네, 아니에요. 지금 밟았는데 이미. 아직 아니에요. 어쨌든 좀 그건 아쉽게 됐네라고 하고 이제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천국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어린아이가 된 상태로 살아나요. 근데 이제 만화나 그런 거는 다 날아간 상태고요. 시간이 돌아간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재인데 나만 아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회귀는 아니고 네. 능력도 없는 꼬꼬마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친구 제프리를 찾아가요. 이쪽은 대공이고 소드마스터입니다. 좀 조용히 평범하게 살자. 이번 생은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프리는 얘가 걔라는 걸 알고? 네. 이제 한편 유언장이 자동으로 날아가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5 제자들에게 유언장이 슝슝슝 배달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들 멘붕 상태가 돼서 길길이 날뜁니다. 스승님이 죽었을 리 없다면서 제프리를 찾아갑니다. 스승님 어딨냐고. 막 대륙을 다 뒤집어 놔요. 제프리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모르는 척하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갔을 때 씩 웃으면서 절대 못 찾게 꽁꽁 숨겨야겠다라고 하죠. 네. 어쨌든 샬롯은 평안하고 평범하게 살게 되고요. 그 후로 8년 수도에서는 이상한 납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납치 사건에 샬롯의 제자가 관련됐다는 걸 알게 돼요. 샬롯은 이대로 평안하게 살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줄거리 요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입식 걸크러쉬에 질렸다. 이 웹툰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 주입식 걸크러쉬를 본 적도 없긴 네. 한데. 어쨌든 얼굴 맛집이 조금 궁금하다. 이 웹툰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좀 뻔한 회빙한 질렸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와, 엄청나다. 영업하시네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사랑이라고 했을 때 백스텝 밟으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연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뒤에 이제 좀 땡땡땡이 아닐까 추측하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예. 근데 요게 또 연애 플래그 주식 잡는 재미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게 좀 쏠쏠한데 가장 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주식이 마왕 주식, 5번째 제자 주식. 첫 번째 제자 주식, 친구 제프리 주식 뭐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제일 지금 높나요? 저는 어디에 투자했겠습니까? 마왕. 마왕은 아닐 것 같아. 그래요? 마왕은 나. 그럼 제프리. 네, 제프리 주식에 전 재산 넣었습니다. 전 재산 올인.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구만. 그러니까 무심여주와 능글 남주 조합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봐봐야 알겠습니다. 뭐 마법사 검사 이 조합은 클래식 아닙니까? 또 아닌가요? 마마보단 마검이 낫죠. 그래요? 마마보단 마검이죠. 나는 나를 잡아먹으러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마왕이랑 애증서사. 마왕은 또 다른 장르니까. 그렇죠, 맞아. 이종족과의 사랑. 저는 마왕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하와의 연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동년배와의 그 할배의 또 이렇게 그런 연애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끊임없이 플러팅 하는데 이쪽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건 서브남서사야. 아, 안타깝다. 하지만 나는 분할 투자하지 않겠다. 올인한다. 근데 아닐 것 같습니다.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사랑이 연애가 아닐 거야. 좀 더 넓게 폭넓게 보자. 심포도야 심포도. 정신승리 중인 선희정입니다. 커플링에 의미를 두지 말자. 그냥 내가 그냥 2차로 파는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연재된 건가요? 작년부터 연재가 됐었고요. 네. 이게 초반에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 조금만 읽어보면 내가 이 5분을 읽기 위해 일주일을 버텼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지점이 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이걸 심지어 딴 데 영업글도 막 쓰고 그랬어요. 정말. 진짜요? 엄청난. 어딘지 묻지 마세요. 아, 묻고 싶다. 네, 다음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목요일에 연재하고 있고요. 용용 작가님이신데 네, 이분이 이전에 블랙케이즈라는 거를 이제 또 연재를 하셨어요. 이쪽도 꽤나 이제 좀 그 장르 클리셰를 벗어나면서 그런 관계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연재가 되다가 플랫폼 쪽의 문제로 연중이 됐어요. 어머 저런. 그리고는 그냥 작가님 소식이 없다가 그림체가 확 업그레이드 되면서 갑자기 돌아오셨어요. 오. 역경을 딛고 일어나면서 갑자기 레벨업을 빡 해서 오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또 이렇게 뭐 회귀를 하셨는지 뭐 그럴 수 있죠. 이 세계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추천드립니다. 보니까 작년 9월부터 연재했어서 지금 딱 1년 정도 된 거네요. 대충 미리 보기 빼고 한 55화, 6화 뭐 이 정도 선에서 나와 있거든요. 네. 분량이 너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스토리가 아주 초반도 아니고 그래서 읽기 재미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는 그 일주일 기다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 보고 싶지 않아. 한 3, 4년 된 거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봐주세요. 1년만 해도 52편이 나오는데. 이런 52편 진짜 후루룩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웹툰은 그렇지. 아니 웹툰에서 로판에서 정말 회빙한 없는 게 정말 드물거든요. 드물죠. 뭐가 없는 게? 회기, 빙의? 빙의, 환생. 환생, 회빙환. 없는 게 정말 드물어요. 뻥 하면 이제 뭐 어디에 회귀했다든가 빙의했다든가 막 이러거든요. 그거 없으면서 나름 엄청 막 독특한 세계관까지는 아닌데 네. 그런 게 또 풀려나가는 게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신선한데 해가지고 원작 소설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묻거든요. 원작 소설 없습니다. 원작 웹툰입니다. 아니 그럼 샬롯은 다시 마왕을 잡았던 그 나이쯤이 된 건가? 대충 뭐 그쯤이나 그거보다 조금 마왕이 뒤에. 집착하고 있어. 근데 마왕 주식이 워낙 탑 클래스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메이저구나. 이 이후에 마왕이 나오긴 해요? 네, 나옵니다. 샬롯을 알아보나요? 알려드릴 수 없고 웹툰에서 확인하세요. 내 주식 저기 잘 되는지 보러 가야겠구만. 아니 뭐 일주일에 기다리면 무료도 아니고 후루룩 읽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뒷부분 결말을 기다리는 게 되게 싫어서 완결난 거 자꾸 보고 싶은 그럴 게 때는 있어요. 딴 작품을 파시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딴 작품 좀 파다가 다시 줘.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숫자 5는 이렇게 마치고요. 보너스 트랙. 우와. 보너스 트랙도 5예요? 아닙니다. 아하. 5에서 벗어났다. 제가 처음에 사실은 이것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때 삼총사 뭐 하겠다 뭐 이런 거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이게 생각이 나서 이걸 먼저 준비를 쭉 다 했었거든요. 아까 9하프 위크 하셨잖아요. 네. 초등학생만 돼도 분수를 배우는데 분수를 다뤄보자.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페데리코 펠레니의 영화 8과 2분의 1. 8과 2분의 1. 차가 꽉꽉 막혀있는 곳에 한 남자 귀도가 차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귀도? 네, 이름이 이탈리아 이름이고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는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요. 결국은 차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죠. 오. 네? 나도. 어쨌든 하늘을 날면서 이제 해방감을 느끼죠. 근데 잠시 있다 보니까 자기 발목에
뭔가 줄이 걸려 있어요. 자기가 연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을 바닷가 아래 누군가가 잡아당깁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줄을 계속 잡아당기자 그 주인공이 바다 위로 추락하죠. 그리고 꿈에서 깹니다. 이게 약간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게 나온 거고요. 주인공은 성공한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작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엄청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차기작 세트가 다 완성된 상태예요. 근데 배우 미정, 시나리오 미완성. 당연히 압박감 느끼겠죠? 아니, 세트를 보통 먼저 하나요? 그쵸. 어쨌든 그 이제 영화 제작사나 관계자들이 계속 주인공한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거 어떻게 할 거냐 막 답을 막 드리려고 하고요. 주인공은 이렇게 압박감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뭐 요양차 이렇게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억 속의 어린 시절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기억과 꿈, 환상과 현실이 계속 뒤섞인 그런 거를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고요. 그게 주요 줄거리입니다. 그럼 제목이 특이하죠? 네. 여기 9하프 위크 같은 경우에는 9주 반이라는 시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페데리코 펠레니의 자전적인 영화거든요. 당시에 펠레니가 8편의 영화를 완성한 상태에서 다음 편을 만드는 과정을 담는. 그래서 2분의 1이 그렇습니다. 네. 진짜 본인을 굉장히 투사했다는 느낌이 강해요. 심지어 그 주인공이 평소에 그 감독이 입고 있던 옷차림 그런 걸 그대로 입혀놓은 상태고요. 진짜 압박감 많이 느껴가지고 이걸 영화로라도 만들어야겠는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아까 차 안에서 날아오른다고 그랬을 때 에라고 하셨잖아요. 영화가 그 꿈과 환상이 현실과 계속 뒤섞여 있어서 이게 나중에 보면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별을 못하는 지점이 와요. 근데 그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1963년 영화고요. 영화사에 정말 길이 남는 명장면이 있어요. 제가 정말 한때 엄청 좋아했던 감독님의 영화인데 다시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장면인지는 보시면 압니다. 아니에요. 말해주세요. 안 볼 것 같은데. 말해주시면. 안 보시면 영원히 모릅니다. 이럴 수가. 말해주면 안 돼. 별로 관심이 없다. 킵해놓으셨다가 잠 안 올 때 트시면 됩니다. 졸린 영화예요? 꿀잠 보장합니다. 63년 영화? 예. 그러면 흑백 영화예요? 흑백입니다. 아마 페데리코 펠레니가 오스카 영화를 외국인 영화상 제일 많이 탄 감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탈리아 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권도 상을 엄청 많이 탔고요.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뭐죠? 8과 2분의 1 재미있고요. 네. 혹시나 이 영화가 정말 재밌다. 감독의 다른 영화가 없나? 그러면 이제 뭐 길, 그리고 이제 달콤한 인생 요거 추천드려요. 전 달콤한 인생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죠. 보시면 진짜 명작은 시대를 초월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혹시나 잠을 안 자시고 8과 2분의 1이 진짜 재밌었다 그러시면 이 영화의 오마주 9 추천드립니다. 영화 9이요? 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주되고 달라졌는지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2분의 1이 채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완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돈 들이기 그렇다 유튜브에 보시면 스페인어 버전이 있어요. 저런 안 들려요. 아니요. 그 자동 번역 누르면 그 발 번역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줘요. 그래도 그러면은 한국어 자막본은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트리밍 같은 데 올라와 있어요? 이곳저곳에 올라와 있으니까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주제를 착각하고 주제를 어떻게 착각했죠? 저는 주제가 수인 줄 알았어요.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1부터 10까지 막 그러니까. 그 제목 그걸 했는데도 진짜 수인 줄 알아서 복소수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와우. 근데 그래서 허수의 세계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거랑 책이랑 또 엄청 팠어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양자역학이랑 보통 이제 좀 같이 타잖아요. 원래 그 허수라는 게 방정식 풀려고 하다가 나온 건데
나중에 봤더니 그 양자역학이랑 관련이 되고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랑 연관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의 뇌가 양자역학을 거부했습니다. 모두 그럴 것입니다. 진짜 그 슈레딩거 박스 안에서 뇌가 반은 졸고 반은 깨있고 이런 상태로 저희가 뭐 언젠가는 사이버펑크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쯤 뭐 쓸모가 있겠죠. 네, 잘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쯤 다루는 걸로 하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0화 4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소설 사라진 24개의 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